어릴 적 저는 꽃을 좋아하는 소녀였습니다. 부잣집 외동딸로 집엔 늘 여유가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죠. 하지만 그 평화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하나 차렸다가 크게 망하셨고 그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빌린 빚이 고스란히 저희 가족의 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몰락했습니다. 고급 주택에서 달동네 허름한 판잣집으로 이사했고 부모님은 하루하루를 막노동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저 역시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한 채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끊임없이 일하셨지만 빚은 쉽게 줄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겨울 저희 단칸방에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부모님이 모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저를 밖으로 내보낸 후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그 슬픔과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저는 공장 사장님으로부터 뜻밖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월급 외에 가진 건 없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어마어마한 빚도 함께 포기할 수 있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겨우 한 달치 월급을 받자고 수억 원의 빚을 떠안는 건 비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을 만나면서 그들도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그들에게 갚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 제 청춘은 오직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공장에서 야근, 특근을 하며 살았고 새벽에는 도매시장에 나가 막리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자는 삶을 10년 가까이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35살에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때 처음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꽃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하고 작은 꽃가게에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오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사랑을 상징하는 꽃을 사가는 묘한 슬픔이 깃든 눈동자의 남자. 그는 늘 아내의 무덤에 꽃을 놓고 온다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심스레 은방울꽃 한 다발을 건넸습니다. 다시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꽃이에요. 그 남자는 그 꽃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내를 잃고 사춘기의 아들을 위해 그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었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결국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길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경록이었습니다. 저를 새엄마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록과의 관계는 앞으로 펼쳐질 이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경록이는 제가 그의 아버지와 진지한 관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겠다고 밝히자 경록이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묻어냈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날선 말들로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랑 연애만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뇨? 전 아버지에게 새엄마 따위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경록이의 마음을 열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고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정육점에서 직접 고기를 사다가 그의 입맛에 맞게 돈가스를 만들었지만 경록이는 찬물 끼얹듯 말했습니다. 이런 거 안 먹어도 돼요. 엄마 빈자리 채워줄 생각은 접으시죠. 그의 반응은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만류했습니다. 경록이와의 관계는 제가 풀어야 할 숙제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아직도 너무 크기 때문이죠. 제가 어떻게든 다가가 볼게요. 하지만 경록이는 점점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사춘기의 반항심은 곧 어두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오토바이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록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쓰러졌고 저는 병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맨발로 집을 나섰습니다. 급히 뛰쳐나오느라 양말조차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달려간 한 병원에서 퇴원 수속 중인 경록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무릎에 꿰맨 자국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경록아, 괜찮니? 아직 검사는 안 받았니? 경록이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도 돼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니라 아줌마가 여기에 왔어요? 내 아버지는 내 소식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경록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 응. 마침 같이 밥을 먹던 중이라서. 내 소식 듣자마자 곧바로 데리고 갔지. 경록이는 제 발끝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양말이 빨갛네요. 피예요? 그제야 저는 발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뛰어다니는 중에 유리 조각을 밟았는지 피가 배어 나와 양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오직 경록이 걱정뿐이었기에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괜찮아. 널 찾느라 정신이 없었어. 어디 다치진 않았니? 그 순간 경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저는 믿기지 않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이제부터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친엄마처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할게요. 그날 경록이는 마침내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처음으로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경록이의 눈물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아이가 나를 새엄마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상처와 반항이 모두 이 말 한마디로 용해되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주는 무게와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경록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던 시간은 책상 앞에 앉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가끔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식사를 함께 하자고도 했습니다. 남편 역시 경록이의 변화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을 먹는 일상이 저에겐 믿기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변화는 저희의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며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지만 그 시간마저도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경록이는 언제부턴가 저를 진짜 어머니처럼 챙기기 시작했고 저도 그를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록이가 대학에 진학하고 멋진 직장에 입사하면서 가족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던 날 교정에서 졸업모를 하늘로 던지며 웃던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리라고요. 그 아이가 결혼을 하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며느리 될 아이를 만났을 때 어쩐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참하고 인사성 밝은 아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경록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는 효부 그 자체였습니다. 제게도 잘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실명 위기를 겪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간호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예뻐서 제가 먼저 제안했죠. 내가 대신 사부인께 보살펴 드릴게. 내가 너무 지치지 않게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 힘든 일에 어머님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아니다. 난 그분을 내 은인이라 생각한다. 내 며느리를 낳아주고 이렇게 키워줬는데 그게 어찌 작은 은인이겠니? 내가 기꺼이 돕고 싶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부인을 직접 돌보게 됐습니다.
시력을 잃은 그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깊고도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 다니며 그녀가 보지 못하는 풍경을 대신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그 시절은 제 인생에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인생의 절반이 넘은 시점에서야 얻은 평온이었지만 그만큼 더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이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마지막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게 닥친 또 다른 충격은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제가 전부 상속받겠습니다. 그 말은 그날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경록이는 제게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바람처럼 제 등을 후려쳤고 저는 얼어붙은 듯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은 저와 제 아내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록이는 언제나 바르고 따뜻한 아이였고 며느리 역시 효심 깊은 사람이라 생각해왔기에 그 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록이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제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법무법인에서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은 겁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에는 남편이 사망할 경우 전 재산을 아들인 경록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이유는 그 유언장이 단 한 번도 제게 상의되지 않은 채 작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너희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남긴 거니? 나에겐 아무런 말도 없이? 경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은 저희가 나중에 반드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 했던 시간이 그토록 나약한 신뢰 위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텐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결정을 했어요? 나 혼자 이 모든 걸 받아내야 하잖아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남편과 제가 함께 살던 집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에서 제가 지분 절반만 가지고 나가길 원했던 겁니다. 결국 저는 제 몫을 정리해 나왔고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는데 나는 이 집에서조차 밀려나는구나. 달동네에 다시 집을 구해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시장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런 시간을 견디는 법은 이미 오래전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배운 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통 동네의 막내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는 소식이었죠. 축하 인사를 전하러 간 자리에서 저는 그 아들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유언장이 있더라도 법적인 배우자는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유류분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체념했던 저에게 다시 한번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래전 쓰던 다이어리를 꺼내 유산 내역과 남편 재산 상태를 정리했고 근처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며느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겉봉투엔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그 편지를 읽은 순간 저는 맨발로 집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운명처럼 가족의 진심과 마주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보낸 편지는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 글을 쓰는 제 마음은 너무도 무겁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한 줄 한 줄을 읽어 나갔습니다.
편지 속 이야기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남편이 저 몰래 전처의 큰 오빠에게 연대 보증을 서준 일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10억. 남편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까지 각오한 채 오직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 모든 부담을 아들에게 넘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경록이에게 유언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유언장을 가지고 전 재산을 내가 상속해라. 그렇게 하면 빚도 너한테 갈 테니까. 그럼 새엄마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유언장은 결국 제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경록이는 그 뜻을 받아들였고 며느리와 상의 끝에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에게 일부러 냉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막으실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머님을 실망시켜야 했어요. 상속을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자식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님이 물러나 주셔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느꼈던 배신감, 슬픔, 고통 그 모든 감정들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유산 5억에 저희 신혼집까지 팔고 나머지 2억은 뼈 빠지게 일해서 마련했어요. 이제야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온 겁니다. 그리고 경록이가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언제 위독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머님 한 번만 아범을 만나러 와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로 맨발로 달렸습니다. 편지에 적힌 병원으로 경록이가 있는 병실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한 채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췌한 얼굴로 누워있는 제 아들 경록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힘겹게 떠있는 눈동자. 어머님 오셨어요? 경록이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왔다. 늦어서 미안하다 내 아들아. 경록이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지난 몇 년간 짊어진 고통과 후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서로의 진심을 껴안았습니다. 수술 이후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경록이는 회복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빨랐고 병실에서도 늘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도 전공 서적을 읽고 회사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검토하더군요. 회복이나 잘해. 지금은 공부보다 건강이 먼저야. 제가 그렇게 말하면 경록이는 씩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제는 그 삶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며느리는 병실에서 늘 경록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이후 제가 퇴원한 뒤에도 병원에 자주 들러 도시락을 챙겨주고 간호사들과도 허물없이 지내며 병실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있어 제 아들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록이가 퇴원하던 날 우리 가족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만든 미역국과 잡채 그리고 제가 만든 꽃게탕이 식탁을 채웠습니다. 경록이는 첫 숟갈을 뜨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어머니 안사람. 정말 고마워요. 저도 그날만큼은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다시 느낄 수 있었죠. 그 후 우리 가족은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경록이는 건강을 되찾고 직장에 복귀했고 며느리는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저 또한 시장에서의 일을 천천히 정리하고 꽃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작은 꽃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던 그 가게의 사장님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셨고 제가 다시 꽃집을 하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신처럼 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가게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꽃가게에 앉아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내는 일상은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전이면 경록이와 며느리가 함께 찾아와 꽃다발을 고르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꽃 드릴까요? 어머니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꽃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대답에 저는 다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말해보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기를 가졌어요.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쁨에 복받쳐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오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매일 달력을 보며 출산일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날 그날까지 그 아이에게 줄 가장 따뜻한 웃음을 준비하리라고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설렘과 동시에 긴장도 커졌습니다. 며느리와 경록이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묵묵히 응원하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고 배를 어루만지는 며느리 손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꼭 어머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강인하고 따뜻하게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건넬 때면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를 낳아 본 적 없지만 그날 이후부터 이미 마음으로 아이의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록이도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분인지.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고 어느 날 새벽 경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이요. 진통 시작됐어요. 저는 옷을 주워 입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사히 나오거라. 이 아이는 축복받은 생명이니 분명 세상 누구보다도 환한 빛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며느리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저는 복도에서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작은 생명체가 가만히 눈을 감고 세상에 안겨 있었습니다. 얼굴을 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벅차오르고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기의 손을 쥐었습니다. 반가워, 우리 애기야. 너는 정말 오래 기다린 기적이란다. 그날 경록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제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태명은 꽃비였어요. 어머니처럼 따뜻한 꽃처럼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며느리는 병실로 돌아와 누운 채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 키우는데도 어머님의 손길이 꼭 필요해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 손으로 키울 거다. 너희 아버지도 하늘에서 많이 기뻐하고 계실 거야. 꽃비는 곧 집으로 왔고 우리 집은 다시금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기 목욕을 시키고 젖병을 소독하고 자장가를 부르던 그 모든 시간이 제겐 보석처럼 소중했습니다. 한날은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자라서 처음 걷는 날, 처음 말하는 날, 처음 넘어지는 날. 전부 어머님이 함께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삶이 조용해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크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꽃비는 우리 가정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마음은 그렇게 이어진다는 걸요. 꽃비가 집으로 온 뒤 우리 집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울음소리로 눈을 뜨고 낮에는 웃음소리에 입꼬리를 올리는 하루하루. 아이 하나로 이렇게까지 세상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경록이는 출근 전 꼭 아이의 볼을 맞대고 인사했습니다. 아빠 다녀올게. 우리 꽃비는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며느리는 꼼꼼하게 아기의 수유 시간과 기저귀 교체 시간을 기록해 두었고 저는 그 틈을 봐가며 꽃비를 품에 안고 젖병을 물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우리 가족 모두를 웃게 만들고 있구나. 어느 날은 경록이 퇴근 후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는데요. 집에 들어와서 꽃비 얼굴 보고 나니까 다 잊혀지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꽃비의 손짓 하나, 옹알이 한마디, 잘 때 지어 보이는 천진한 미소 하나가 제게는 모든 고단함을 잊게 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꾸준히 일을 병행했습니다. 틈틈이 원격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던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성실했고 또 대견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어머님은 저희 가정의 기둥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나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것도 모자라 이토록 큰 사랑을 안겨주었으니. 꽃비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한 날은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경록은 카메라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잘했다, 우리 꽃비. 이 할미가 너보다 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아이의 영상과 사진을 반복해서 보며 웃고 또 웃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걱정도 우리 곁에 닿지 못할 만큼 단단한 울타리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 풍경을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마 가장 먼저 꽃비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자 자랑에 여념 없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당신 잘 보이지? 우리 꽃비가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완성된 하루들이 쌓여갔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꽃비가 첫 걸음을 뗀 날 저는 참았던 눈물을 또 흘렸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있다가 조심스레 바닥에 발을 디뎠고 마치 작은 꽃잎이 바람결에 나아가듯 흔들리는 다리로 제게로 왔습니다. 꽃비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순간은 아마도 제 삶에서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첫 걸음은 우리 가족이 함께 걸어온 시간들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함께 걸어갈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경록이와 며느리는 그날 저녁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제 생일도 명절도 아닌 평범한 날이었지만 그들은 저를 앉혀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신 날이에요. 그 첫 걸음을 어머니께 바치고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격의 말을 잇지 못하고 젓가락을 들다 말고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손 안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것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계절이 흘렀습니다. 꽃비는 어느새 유치원에 입학했고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등원을 함께 했습니다. 동네 엄마들이 친할머니세요? 하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새할머니예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진짜 할머니랍니다. 그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 시간을 품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낸다는 걸 그들도 느꼈던 걸 겁니다. 경록이는 더 이상 아버지의 빚이나 그늘에 갇힌 사람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했고 아버지를 용서했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성실하고 단단하며 그 누구보다도 제게 따뜻한 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처와 오해를 지나 이 가족은 진짜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요. 가끔은 밤에 혼자 거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듯 혼잣말을 하곤 하죠. 당신이 지키던 집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잘못도 용기도 사랑도 다 품고서. 삶은 참 이상합니다. 가장 큰 슬픔 끝에 가장 큰 선물이 찾아옵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은 누구보다 험했고 아팠지만 그 끝엔 이 아이가 있었고 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안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왔지만 끝내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간을 내어주고 다시 살아난 가족과 손을 맞잡고 웃음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 이야기의 화자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헌신을 다해 지키는 이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시련은 있었습니다. 죽음도 있었고 배신처럼 보였던 진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든 힘은 다름 아닌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있었기에 유산보다 크고 깊은 유산이 만들어졌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간절하게도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서 종종 깨닫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일보다 끝내 껴안은 일들이 우리를 더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을. 미워하는 대신 이해하려 하고 포기하는 대신 붙잡으려 했던 그녀의 선택이 결국 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은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더 소중한 오늘이 있고 오늘보다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당신의 삶에는 어떤 진심이 자리하고 있나요? 지금 떠올린 그 사람에게 오늘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